제가 영상이 많이 늦었죠. 많은 것들을 좀 생각도 해봐야 되고 과거부터 되짚어 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정보도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일단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내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미국은 점점점 내전으로 가는 분위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게 됩니다. 일단 트럼프 상황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요, 구카발라 세력한테 일부분 굴복한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트럼프가 어떻게 당선이 됐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는요, 신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세력이라 하게 되면요, 암호화폐, AI, 그리고 테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에너지가 있습니다. 석유가스겠죠. 여기 세력들이 트럼프를 엄청나게 지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물론 구카발라 세력들 일부가 트럼프를 지지를 하긴 했습니다.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신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했다고 이야기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관세 전쟁을 예고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미국 10년물 국채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 말은 10년물 국채를 사지 않거나 혹은 누군가가 10년물 국채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팔게 되면 10년물 국채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트럼프가 부랴부랴 관세를 유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채권 자금장들이 미국 국채를 대거 팔아가지고 시위를 벌인 겁니다. 관세 전쟁을 하지 말아라. 하더라도 좀 시간차를 두고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게 이 10년물 국채가 왜 중요하냐. 10년물 국채는요, 그 나라의 재정 안전성, 건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지만 이 나라가 안전하구나, 투자해도 좋구나,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 10년물 국채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국가가 위기가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끔 만들 수 있고, 침체를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0년물 국채를 내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중국이랑 러시아 등등을 견제하기 위해서는요, 미국은 재정이 좋아야 됩니다. 많은 돈을 쓸 수가 없고 부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채를 탕감하면서도 미국은 재정 안정성을 유지해야지만 많은 나라들이 미국을 따를 수밖에 없게끔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미국 국채가 올라가게 되니까 트럼프가 이 구카발라 세력들한테 굴복을 했습니다. 왜냐? 이 채권 자금단들이 누구냐면요, 월가입니다. 그리고 월가는요, 중국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국한테 관세를 매기고 다른 나라한테 관세를 매겨버리게 되면요, 이 월가들이 가지고 있는 수익률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권 때문에 채권을 대거 팔아가지고 10년물 위기를 엄청나게 올려버린 겁니다. 이때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의심하고 있는 사람은 베센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베센트가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이며 베센트가 하자는 대로 지금 트럼프는 이끌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전쟁을 하자 했던 것도 이 베센트가 진행을 한 거고, 채권 자금단들이 미국 국채를 대거 팔았다 하게끔 유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베센트는 계속 트럼프한테 관세 이야기를 했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트럼프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카발라 세력한테 일정 부분 굴복한 걸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부분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불법 난민자들이 추방할 때 시위가 일어나거나 혹은 언론 매체에서 선동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추방을 하기 원하지만 미국 내 농업 관련 기업들은요, 반 트럼프 정서를 가져서 압박을 엄청나게 넣었습니다. 카길이라던가 혹은 농장, 여긴 빌 게이츠입니다. 이런 이권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 농업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트럼프를 압박을 합니다. 식량 안보에 대해서 미국이 자립적으로 될 수가 없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식량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랑 식량을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가 카길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장들, 대규모 농장들, 그리고 몬산토, 이런 애들이 트럼프를 반대하게 되면 이 식량 전쟁을 할 수 없어서 트럼프가 일정 부분 이제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 불법 난민자들 중에 농사를 하고 있는 애들은,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애들은 추방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러우 전쟁 때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했으나 방산 기업 쪽에서 압박을 넣어서 빠르게 끝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러우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협상 내용을 어떻게 했냐면, 이 방산 기업 쪽이 러시아가 들어주지 못할 조건을 내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방산 그리고 농업 관련된 기업들에게 그리고 월가에게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구카발라 세력한테 굴복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란과 충돌을 할 때 많은 마가 진영에서 일부 회의감을 지녔습니다. 마가 진영은 전쟁이 아니라 미국을 부흥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제조업을 올리고 그리고 세금이 엉뚱한 데 쓰이지 않는 것에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전쟁이 아닌 인프라에 투자를 해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 고속철도도 많이 없고 해당 부분에 있어서 인프라가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란과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한테 엄청나게 돈을 퍼줍니다. 그리고 무기도 퍼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정 부분 많은 사람들이 회의감을 가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헤그세그와 분열입니다. 이거 제가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습니다. 헤그세그가 굉장히 똥 씹은 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헤그세그는요, 미국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헤그세그는 진짜 말 그대로 애국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미국이 패권국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국방력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 건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그세그가 들어와서 가장 한 게 뭐냐? 러우 전쟁에서 무기를 끊습니다. 그러니까 제공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트럼프도 몰랐던 겁니다. 트럼프 보고 안 함. 독단적으로 헤그세그가 진행을 한 겁니다. 근데 헤그세그가 진행을 했는데 젤렌스키가 와가지고 무기가 없다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헤그세그가 독단적으로 무기를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가 우리 우크라이나한테 방어용 미사일을 주겠다, 제공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인터뷰 때 헤그세그가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왜냐면 지금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경우는 재고가 없습니다. 근데 재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축 부분의 일부분을 우크라이나한테 준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사드 같은 경우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사드. 그리고 패트리엇 미사일 같은 경우는 얼마 나오지도 않습니다. 미국이 쓸만한, 그러니까 미국만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딱 수량만 맞춰서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퍼주게 되면요, 미국은 무기가 없습니다. 포탄이 없습니다. 지금 헤그세그는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 앞으로 있을 중국과의 전쟁,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란과의 전쟁에서 무조건적으로 무기가, 포탄이 압도적으로 비축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헤그세그의 얼굴을 보고 많은 마가 진영에서 트럼프를 지지 안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탈해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란과의 전쟁했을 때도 이 일부 회의감 가졌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못 막았다 보고 이 전쟁은 끝없이 갈 거라는 비관적인 이야기도 일부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것은 나사 국장 임명이랑 그리고 감세 법안 인하로 인해서 감세 법안으로 인해서 일론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틀어졌습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게 핵심인지 일론 머스크의 입장을 봐야 되겠죠. 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진보 좌파 쪽의 인물입니다. 자기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원래 좌파다, 진보적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극단으로 가서 자기가 중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여기 중도라고 했는데 이 선이 이렇게 바뀝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있고 여기가 보수,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진보, 그리고 여기 일론입니다. 중도. 이런 식으로 변했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진보가 아니라 완전히 극단적으로 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가장 큰 쇼크로 먹었던 게 아들이 진보 교육으로 인해서 트랜스젠더가 되어가지고 완벽하게 보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생업을 다 포기하고 트럼프로 엄청나게 밀어줍니다. 왜냐? 국하바라 세력들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일론 머스크 자체도 저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집 박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은 일론 머스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 건데 일론 머스크가 생업을 다 포기하고 트럼프로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간 엄청나게 많은 것을 했습니다. 뭐 지지자들한테 돈을 주는 투표해라. 그러니까 투표를 하면 돈을 주는 것도 하고 행사장에 나와가지고 연설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가 암호화폐 기업들 전부 다 트럼프로 지지할 수 있게끔 밀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랑 일론 머스크랑 연관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암호화폐 기업들이 전부 트럼프를 지지하게 되었는데 이런 공로들을 가지고 일론 머스크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봤는데 베센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베센트와 일론 머스크는 상극입니다.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센트 같은 경우는 게이입니다. 애당초 맞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과거 트럼프는 리플과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거기까지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냥 리플이랑 트럼프랑 접점이 있었고 서로 만나서 논의까지 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와 암호화폐 기업들이 전부 다 트럼프를 엄청나게 밀어줍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암호화폐 기업들 전부 다 데리고 와서 트럼프를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전 재산을 걸 정도로 트럼프를 엄청나게 밀어주고 무급으로 도지라는 기관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국가발화 세력들의 일부 기관들을 날려버립니다. 대표적으로 USAID가 있죠. 여기 말고도 이제 좀 먹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던가 혹은 이제 민주당 뿌락치들 전부 다 날렸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있는 베센트가 일론 머스크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센트와 일론 머스크가 틀어지게 되고 베센트와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신을 밀어줬던 일론 머스크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신 이제 도지 기관에서 떠난다. 그리고 그 트럼프와 이야기할 때 빈정거리는 표정 이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이때 키 받았던 황금키를 받았던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론도 국가발화 세력도 트럼프를 지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론이 국가발화 세력들이 트럼프를 지원했다는 것을 알고 한 수 접어서 물러납니다. 도지기관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빈정거리지만 그래도 트럼프한테 좋은 얘기만 해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가기 전에 스페이스 X를 키우기 위해서 나사 국장을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사람으로 임명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트럼프가 다른 사람으로 임무를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랑 싸우게 된 계기가 결정적으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일론은 국가발화 세력도 트럼프를 지원했다는 것을 알고 한 수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가기 전에 스페이스 X를 키우기 위해서 나사 국장을 일론이 자기 사람으로 임명하기를 바랬으나 트럼프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감세 법안이랑 그리고 관세 전쟁에 대해서 디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온 겁니다. 일론은 미국 재정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리하게 관세 전쟁이라던가 감세 법안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모든 것들이 베센트가 계획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들을 베센트 계획대로 진행해버려서 완전히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 사이가 틀어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나사 국장 임명권에 대해서 트럼프랑 이견이 갈렸고 관세 법안이랑 관세 전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베센트가 계획한 대로 진행해버려서 완전하게 갈렸습니다. 그래서 디스를 하게 된 거고 이 디스를 하고 난 다음에 화해를 했으나 일론 머스크는 앙금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앙금이 무엇이냐? 앱스타인 사건으로 둘 사이가 완전하게 틀어지게 됩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이랑 그리고 게시글에 올려드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앱스타인 관련된 건에서 디스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트럼프한테. 그래서 앱스타인 사건 같은 경우는 국가발화 세력에 전부 날려버릴 수 있는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되어 있고 이걸 날리게 되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영국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많은 이권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 유대 자본들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내에서 좀 먹고 있는 프리메이슨 이 세력들을 전부 다 날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법무부 장관 펜본디가 자료가 너무 많고 영상도 많아서 추리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최근에 앱스타인 사건에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종교를 지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화가 났습니다. 일론은 신카발화 세력으로 구카발화 세력들을 처단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까게 됩니다. 앱스타인 사건에서 베센트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폭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트위터에 이상한 글을 올리게 됩니다. 몸은 하나인데 얼굴이 두 개인 뱀을 올립니다. 그리고 디스를 합니다. 이 나라는 몸뚱아리 똑같다. 대가리만 다르다. 하지만 몸통은 똑같기 때문에 이 신당을 차려야 된다. 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신당 창설을 예고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마가 진영에서 많은 사람들이 앱스타인 사건을 판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종교를 보고 실망과 분노를 표하고 일론 머스크에게 지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마가 진영에서 일론 머스크 세력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트럼프 세력만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마가 진영에서는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창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하원 선거가 내년에 있습니다. 이때 일론 머스크가 이거 총틀어서
9석만 가지고 오게 되면요, 트럼프 세력의 힘은 무너집니다. 지금 공화당이랑 그리고 민주당이랑 상하원 의원 수가 9석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이 9석을 일론 머스크가 창당을 해서 가져버리게 되면요, 일론 머스크 입 한마디로 인해서 민주당이 이길 수도 있고요, 공화당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세력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인터뷰를 보게 되면요, 그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좋은 사람이야, 창당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자, 이런 식으로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거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지지했는데 누가 많이 지지했냐? 백만장자, 억만장자, 그리고 엄청난 부자들이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공화당 둘 다 나한테 도움을 주지 않는다, 나한테 피해만 준다 라고 생각했던 많은 부자들이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심층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일단 우리가 먼저 이것부터 알고 가야 됩니다. 1단계의 미국인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부분부터 한번 봐야 되는데요. 2020년도에 미국 인구조사에서 약 57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란인입니다. 1단계. 그리고 비공식 추산으로는 최대 150만 명까지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난민자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여기서 이슬람 신자 같은 비율이 얼마큼 되냐. 그래서 미국인의 약 31%가 무슬림입니다. 이슬람. 그리고 미국 내 시아파는 24% 정도가 된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미국인들이 약 57만 명이고 무슬림이 31%, 약 17만 명 정도가 17만 6천 명 정도가 이제 무슬림이라고 볼 수 있고 시아파입니다. 제가 이 시아파를 왜 중요하게 보고 있냐? 이란이 시아파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 시아파가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해 드린 건데요. 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냐?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전체 1단계 미국인들의 약 절반 정도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이거 영어 잘 못 읽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1단계 최대 커뮤니티가 여기 샌프란시스코 베이의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샌디에고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텍사스에서도 휴스턴 7만 명 가량 있고, 댈러스, 포트워스에서 3만 명, 그리고 오스틴, 샌안토니오 약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에서 1단계의 인구의 약 9.1%가 뉴욕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를 여러분들이 심층적으로 봐야 됩니다.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의 영화. 이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뭐 3단계 붕괴 시나리오가 있긴 한데, 여기서 이란이 사이버 어택을 했다, 이게 가정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이 사이버 어택을 했다, 가정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란이 사이버 어택을 진행했는지 한국이 사이버 어택을 진행했는지 알 수 없게 둘이 뭉실하게 표현을 했지만 콕 집어서 딱 두 나라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보다는 1단계가 지금 뭐라 해야 될까, 상황적으로 맞다 보니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영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1단계의 사이버 어택으로 인해서 미국이 붕괴가 되고 있다라는 가정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3단계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붕괴 시나리오. 첫 번째는요, 정보의 붕괴가 진행이 됩니다. 인터넷과 통신이 두절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사이버 테러가 진행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왜 이러는지 이유를 모르고 심리전, 그리고 혼란을 조장하게 됩니다. 심리전을 하게 되면요, 이란 드론, 이란 포스터가 나옵니다. 이게 이란으로 돼 있고 심판을 받을 거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런 사이버 테러가 일어나는지, 정보가 붕괴가 되고 통신이 왜 두절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게 심슨에서도 나옵니다. 심슨. 예고를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뉴욕입니다. 심슨에서도. 그리고 이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의 주 내용이 주 지역이 어디냐?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 어디냐? 동부입니다. 특히 뉴욕. 여기입니다. 심슨도 뉴욕.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붕괴가 어떤 거냐? 신뢰 붕괴를 가지고 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의 붕괴로 인해서 서로 못 믿게 됩니다. 신뢰 붕괴가 가져오게 되고 분열을 유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우니까 이것저것 예측을 하고 정보를 주고받다 보니까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신뢰를 할 수가 없고,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붕괴가 됩니다. 자율주행차 폭주하게 되고, 테슬라가 막 벽에 박고 막 폭파하고 별의별 짓 다 나옵니다.
그리고 AI 기반 시스템이 완전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반역이 아니라 이거 제가 잘못해서 적었습니다. 붕괴라고 적어야 되는데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물자가 단절되고 항구가 폐쇄가 됩니다. 항구에 엄청나게 큰 선박들이 몰리게 되어서 항구가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물류 기반 전체 다 마비가 됩니다. 비행기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선박들이 다 멈춰버리게 되고,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드론이 출현합니다. 드론이 뭐냐? 이제 전단지 뿌리는 거. 심판을 받을 거다. 이게 이란어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누가 조종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부 충돌이 일어납니다. 내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백인 가정이랑 흑인 방문객, 사실은 흑인 방문객이 아니라 흑인이 집 주인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에어비앤비로 백인 가정한테 집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정전이 일어나고 통신이 마비되자 이 사람들이 다시 집으로 왔을 때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인종과 계급 간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정부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정부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마비가 되고, 그리고 가족끼리 생존을 하기 위해서 서로 등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생존하기 위해서 돕지 않습니다. 영화 보시면 아실 겁니다. 서로 돕지 않아요.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서로 신뢰할 수도 없고 서로서로 등을 돌리다 보니까 마지막엔 서로 내전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에는 뉴욕 그리고 도시 이런 데서 엄청난 폭탄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총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글씨 많이 잘 못 적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그냥 제가 말을 또박또박 해서 여러분들께서 듣기에 좀 부담 없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붕괴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영화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제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 안을 바라보는 사슴이 등장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고 자주 등장하는데 이 사슴이 어떤 걸 상징하고 있냐?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존재. 고대 오컬트에서는요, 사슴을 정화자, 심판자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사슴은 종종 순수성, 희생을 이야기하고 상징을 하고 또는 신의 경로로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 혹시 해리포터 보셨나요? 해리포터에서 해리한테 사슴이 옵니다. 그거 영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사슴이 신의 경고. 너 앞으로 이렇게 죽을 수도 있어. 어떻게 될 수도 있어. 누군가 희생할 수도 있어. 이런 거를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숲을 속에서 다수의 사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대중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누군가가 관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은유로 표현한 겁니다. 이 사슴이 여러분들 오컬트, 카발라 이걸로 해석을 했을 때 루시퍼의 눈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숲풀 속에 있는 사슴이 루시퍼의 눈으로 대중을 관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도망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따라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슴이 인간이 도망가는 곳에 족족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도망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사슴이 따라올 거다. 이 이야기는 감시사회랑 디지털 통제 시스템에 은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실이 붕괴되지만 자연이나 신적인 존재에서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슴이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슴은 어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인간들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인간들은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너진다라는 의미와 대척점에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에서 하고 싶은 말은 세상을 정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내부에서 이거 대비하기 위해서 2023년도, 2024년도에 동부 해상 전력 훈련을 다수 진행했습니다. 영화 내에서 이란 드론이 미국 동부를 정전하는 사태를 유발하는 게 묘사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미국 동부는 뉴욕이랑 그리고 플로리다 이쪽에 관련돼 있는 곳이고 EMP나 혹은 GPS 교란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 사이버 테러가요. 그래서 실제 세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이란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연계된 국가로 보고 있고 이들이 그 WEF에서 사이버 어택의 주범으로 불립니다. WEF에서 무슨 얘기하면 러시아가 모든 나라를 해킹할 거다. 사이버 어택을 일으킬 거다. 이란이 사이버 어택을 일으킬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중국도 이게 관련이 있는데 WEF는 쏙 빼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무슨 의미를 하냐. 혼돈을 일으키는 다극세계의 충돌을 예고하는 상징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엄청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브릭스 진영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중국, 미국 이런 식으로 계속 갈라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물론 금융 패권은 미국이 장악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중국 편에 들어가려고 하는 나라가 있고 미국 편에 들어가려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도와주려고 하는 나라가 있고 이란을 도와주려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다극 세계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상징성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 메시지 Leave the World Behind의 이중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속을 떠나라는 제목은 단순히 피난이 아닌 현실 세계 자체에서 종료를 한다라는 암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WEF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과거로 못 돌아간다.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너희는 과거의 삶을 누릴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새로운 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거고 현실 세계를 몰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계의 가상지옥, 그러니까 이게 메타버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메타버스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리브는 떠나다, 이탈하다, 자발적으로 빠져나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 월드는 기존 질서고 비하인드 같은 경우는 등지고 버리고 포기하고 나아가라. 그러니까 이 말은 현실을 포기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항복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내에 보게 되면 사운드와 주파수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이 어떤 주파수와 사운드 때문에 귀를 엄청나게 가립니다. 아파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두통,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고 이빨도 빠지게 되는데 이걸 암시하는 게 무엇인가 봤을 때 이제 하프, 그리고 뭐 저주파, 기반의 뇌파, 간섭, 뭐 실험실, 유사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5G 및 백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백신 맞은 사람들이 5G에 있는 주파수가 극대화되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암시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엘리트가 세상을 리셋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볼 수 있고 인류의 대규모 이동, 그러니까 벙커 그리고 도피, 죽음 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부재, 종말론적, 무신론적 분위기를 계속 만들게 되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운명을 암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전, 서로 죽이는 거. 근데 여기서 선택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벙커를 짓고 혹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갑니다. 이런 것들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은요, 오바마가 만들었습니다. 오바마가 그렇다면 이걸 왜 만들었을까? 오바마는요, 미국은 디지털 통제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바마가 많은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NSA 감청을 확대했고요. 사이버 드론전 전략도 오바마가 최초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통합작전을 만든 것도 오바마가 했습니다. 그리고 AI 산업을 최초로 키운 것도 오바마입니다. 오바마가 이 AI랑 디지털 시스템, 통제 시스템을 많은 것들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벤처기업이라 해야 될까요? 스타트업 이런 것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챗GPT라던가 그리고 이제 뭐 팔란티라던가 이런 것들이 과거부터 이제 트럼프 때부터 혹은 이제 트럼프 1기 때부터 진행된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바마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 전복 시나리오가 있다고 합니다. 뉴욕시장 맘다니가 당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유력한 후보입니다. 근데 이 맘다니 같은 경우는 오바마 세력에서 자라는 인물입니다. 민주당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이고 인도계의 무슬림이고 시아파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뉴욕시장이라고. 뉴욕시장 그리고 이란 드론이 미국 동부는 뉴욕 쪽입니다. 그리고 아까 뉴욕과 뉴저지에서 많은 이란인들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아파이며 이들은 미국 금융 핵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이 월스트리트이 미국 전통 금융이고 이것을 줄여서 우리가 월가라고 부르는데 이 월가가 전부 뉴욕에 있습니다. 이란 혹은 이스라엘 정서가 커지게 되거나 중국인들이 이곳을 공격하게 되면 미국 금융은 전반적으로 셧다운됩니다. 그리고 정보가 가장 빨리 나오는 곳이 뉴욕인데 이곳을 먼저 공략해버린다면 미국 내부는 정보도 없이 빠르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맘다니를 보고 심상치 않다라고 느낀 겁니다. 맘다니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에서 오바마가 AI 이 통제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리고 오바마가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창당을 해버리니까 더더욱더 이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있는데 얘가 러시아 사실상 2인자입니다. 얘가 많은 것들을 예언을 했는데 2022년도에 예언한 2023년도 글로벌 10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미뤄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미뤄지면서 진행이 되고
예언이 실현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가지고 온 겁니다. 일단은 석유 가격이 150달러 돌파할 거고 가스가 5,000달러까지 돌파할 거다. 지금 당장은 소강된 상태이지만 이란이랑 이스라엘 전쟁이 격화가 되고 이게 주변국으로 퍼지게 되면 이건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EU는 붕괴가 되고 있고요. 독일과 프랑스 포함한 제4제국이 등장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독일이랑 프랑스랑 내전을 벌여서 서로 치고받고 한 다음에 이긴 나라가 이것을 다 먹어버리고 제4제국인 EU 2.0이 등장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랑 헝가리가 동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할 거다. 근데 이거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국은 EU와 재합류를 하게 될 거고 유로화가 해체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영국이랑 EU, 프랑스 쪽이 합쳐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화가 해체가 되고 있다는 것도 지금 유로화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미국 내 내전이 발발할 거다. 특히 어디? 캘리포니아, 텍사스가 독립할 거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건데 일론 머스크가 어디서 활동하냐? 텍사스랑 뉴멕시코의 새로운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요 증시와 금융이 러시아와 중국에게 이양이 될 거다. 그리고 IMF 세계은행이 붕괴가 될 거고 유로와 달러 기축통화가 붕괴가 될 거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 통합 구조로 확산될 거다. 그리고 서방 세력의 서방의 정치 금융 엘리트들이 몰락할 거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주도로 질서가 세워질 거다. 이게 뭐겠습니까? 브릭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 진행 중이거나 혹은 진행이 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U는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폐지가 되고 있고 유럽 에너지가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산업화가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지금 현재 역성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유로화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달러 대비. 그래서 불신으로 인해서 유럽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 사고 있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기사 보여드렸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그리고 이탈리아랑 헝가리가 독자 통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까지 했습니다. 우리 EU 안 쓸 거야. 유로화 안 쓸 거야. 우리끼리 통화를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체가 이민자 폭동, 자국민,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텔레그램도 올려드렸고 게시글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유럽 전체가 불법 난민자들의 범죄율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이 범죄로 인해서 많은 자국민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 많은 탄소세를 먹이고 불합리한 것들에 대한 정책을 펼쳐서 농민들이 엄청나게 시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은 국가가 지금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EU가 붕괴되고 있다는 얘기가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이걸 올려드렸습니다. 독일이 불법 난민자들을 받지 못하니까 기존에 있던 자기네 나라에 있던 불법 난민자들을 네덜란드 그리고 폴란드에다가 몰래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정부가 네덜란드, 폴란드 난민자들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나라한테 불법 난민자들을 엄청나게 그냥 몰래 보내줍니다. 그 나라 살라고. 그래서 폴란드, 네덜란드가 독일과 지금 엄청나게 분쟁이 쌓여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독일, 프랑스 서로 불법 난민자들을 서로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독일이랑 프랑스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럽은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EU 자체가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또 나가서 폴란드, 헝가리, 우크라이나 땅 점령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붕괴 이후 동유럽이 국가를 그러니까 자기네 옛 영토를 찾을 수 있다. 가져갈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폴란드 같은 경우는 군을 파병하면서 국경 병력을 확충하면서 우크라이나 땅 일부를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2023년도부터. 그리고 헝가리도 헝가리 땅 일부가 있었는데 그 러시아가 그 땅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가 그 땅의 일부분의 소유권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번도 진행이 된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번, 3번이. 자, 그리고 영국이 EU 재가입의 움직임을 보일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영국 스타머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모여가지고 많은 이야기했습니다. 불법 난민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국경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등등에 대한 엄청난 것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이 프랑스랑 가까워지고 있고 최근에 그 영국 스타머 그다음에 마크롱 그리고 독일 총리 셋이 모여가지고 엑스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엄청나게 뭉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재가입이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중요한 거는 미국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냐.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따로 하겠다. 그리고 텍사스도 우리 독립하겠다. 이거는 언제부터 했냐? 2022년도 바이든이 자꾸 그 이민자들 받아라 라고 했는데 텍사스가 우리 안 받겠다. 국경을 강화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때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최근에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내전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텍사스는 주 방위군을 지금 국경에다가 엄청나게 배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민자들이 못 살게끔 국경을 막고 있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도.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지금 현재 독립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금과 디지털 통화가 부상할 거다. 금본인재 혹은 비트코인 기반 통화가 부상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죠. 지금 금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음이 너무 안 된다. 피곤해서. 근본이제고 그다음에 디지털 통화 부상. 지금 미국 스테이블 달러가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드베데프가 1번 그리고 이거 안 일어났고 그리고 이거 안 일어났고 이거 안 일어났고 이거 안 일어났고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지금 현재 진행이 착착착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내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미국 내전이 지금 엄청나게 고조화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같은 경우는 텍스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2025년도 공화당 주지사 하에 주방위군을 지금 텍사스 이민자, 그러니까 멕시코로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 지역도 전방위적으로 지금 강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주권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전이라던가 그리고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많은 주한테 압박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연방 정책에 대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민자 받지 말아라, 그다음에 친환경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들어오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이민 받겠다, 우리 AI 규제 하겠다, 그리고 환경법 우리가 따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최근에는 독립까지 하겠다라고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내전이 계속해서 고조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핵심입니다. 트럼프가 머스크한테 황금 열쇠를 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트럼프가 마지막 일론 머스크가 떠날 때 황금키를 주게 됩니다. 그 황금키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트럼프가 열쇠를 건넨다는 건 고대 왕권, 사제권을 전수한다라는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황금 열쇠는 단순하게 기념품이 아니라 성경이나 프리메이슨이나 오컬트에서 모두 권위 전의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은 이 황금키를 줬을 때 비밀의 문을 연 자, 그리고 계시의 통로를 얻은 자, 열쇠를 넘긴다는 건 통제, 출입, 해방, 구속,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넘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 열쇠는 통치자의 위임, 비밀의 문을 연 자, 그리고 비밀을 다루는 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내가 너에게 하늘의 나라 열쇠를 주느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가 베드로한테 하늘의 열쇠를 줬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권한, 교회 통치를 의미하는 거고 카톨릭에서는 이 구절을 교황직의 기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즉 열쇠는 지상의 신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석해 보면 트럼프는 예수의 포지션이고 머스크는 베드로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머스크한테 세상 관리자를 임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는 앱사인 사건으로 저격을 당한 다음에 머스크는 신당 창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어떤 거냐? 내가 직접 왕국을 만들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예수님 포지션이고 머스크는 베드로 포지션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임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머스크가 이 트럼프를 배격하고 트럼프를 배격하고 예수 포지션에 있는 트럼프를 배격하고 내가 직접 왕국을 만들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화당도 민주당도 모두 실패했다. 나는 제3의 제안을 제시하겠다. 이 말은 자신이 새로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앞부분에 일론 머스크가 창당을 해서 9석 정도 갖고 오게 되면 트럼프는 힘이 빠진다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 얼굴에 멍자국이 났습니다.
이때 말이 많았습니다. 분장을 했니? 뭐 진짜 아이 얼굴에 뭐 아이가 때려가지고 멍이 들었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제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지금 트럼프와 완전하게 배척되어서 자신이 왕국을 만들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이게 진행이 돼버리면 이게 아까 메드베데프 이 예언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미국은 패권이 사라집니다. 제가 그래서 우려하고 있는 내용이 이거입니다. 이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미국 민주당이 죽어서 민주당 대신 일론 머스크가 만든 당이 민주당 사람들을 흡수하거나 혹은 민주당 양당 구조를 없애버리려고 한다. 그래서 공화당이랑 일론 머스크 당만 남을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같은 팀이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지도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이 행보가 어떤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에사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건드리면 안 되는 영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앱사인과 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면 안 되는데 크게 건드렸고 지금도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배신하지 않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세상을 뭐 바꾼다 하게 되면 미국 패권은 유지가 되면서 앞으로 그 중국이나 러시아가 부양하면서 우리가 힘들게 사지 않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되면 만약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면 리플이랑 스텔라빌은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이것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재명과 이시바 등등 정치인들은 반미를 하고 브릭스에 붙으려고 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기 브릭스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브릭스래. 저기 이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캄보디아, 라오스 뭐 이런 애들도 다 브릭스에 붙으려고 하는데 과거부터 엄청나게 브릭스를 많이 띄워줬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도 꾸준히 브릭스 페이, 그러니까 브릭스 코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언급하면서 탈달러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띄워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 영상에서 이 브릭스 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탈달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달러 체제가 붕괴될 거다. 그리고 군본위제로 부활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브릭스가 세상을 바꿀 거다라는 선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파간다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미국을 버리고 브릭스에 붙어가지고 브릭스가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고 브릭스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때 많은 나라들이 브릭스에 가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우디아라비아도 브릭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발 세력들이 브릭스를 이용해서 미국 내 달러를 붕괴시키는 명분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국가발 세력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트코인을 장난쳐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을 옹호하지 않고 이들이 하고 싶어 했던 게 CBDC입니다. 그리고 국제통화가 브릭스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게 되면,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가입하게 되면 브릭스 코인이 기축통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리플 대체 역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하기 위해서 국가발레 세력들이 브릭스를 키운 겁니다. 특히 이걸 만든 게 누구냐?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만들고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서 영국 로스차일드가 발전시켜가지고 중국을 엄청나게 키우고 중국이 브릭스를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왜? 브릭스 내부조차 지금 통합이 안 돼 있습니다. 위안화를 쓸지 루피아를 쓸지 헤아라를 쓸지 충돌 중입니다. 그러니까 브릭스도 막 미국이 엄청나게 강해서 지금 끌고 오는 그런 뭐 주도였다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중국, 인도 서로 경쟁 상대죠.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남미고 백인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얘네들한테 지배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통합 코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브릭스 국가의 신용 등급이 중국은 BBB 플러스고 인도는 BBB 마이너스고 러시아는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정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브라질 같은 경우는 부정선거로 내란설,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로 시위가 엄청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브라질 내부가 좋지 않죠. 그래서 통화가 안전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통화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브라질 같은 경우는 미국 스테이블 달러를 씁니다. 이걸로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금융이 먹혀들었죠. 그리고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인구가 많이 사라지니까 인도인 100만 명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경제가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전 분위기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릭스 자체가 통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브릭스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트럼프는 이런 것들을 알고, 그러니까 서로 내부 통합이 안 되는 것을 알고 바로 브릭스를 노골적으로 압박합니다. 그래서 해체를 진행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친 게 누구냐? 인도입니다. 러시아도 회유를 했죠. 아직 먹히지 않았지만 인도가 지금 중국이랑 대처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가입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사우디 이런 나라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만나가지고 브릭스랑 가깝게 못하게 자기 편으로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랑 스위프트로 재정이 약한 나라들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재정 이렇게 하면 안 좋아.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러시아 산을 쓰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관세 먹이겠다. 혹은 내 스위프트망 사용 못하게끔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G7에서도 일정 부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거는 리플과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리플 그다음에 스텔라 루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축으로 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에 죄송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 다시 들어갈게요. 제가 적어놓고 피곤해가지고 리플이랑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이제 망을 만들었습니다. ISO 20022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을 전부 장악했고 다른 나라 결제 시스템도 침투해서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자본 유입을 차단시켰습니다. 누가?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브라질 등 약소국 정치들은 전복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관세를 매겨가지고 경제를 박살내서 내부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미국 달러는 수요가 많아지겠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터키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브릭스페이 중국 주도의 CBDC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브릭스 코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을 패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금 보유한 만큼 코인을 찍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금본위제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각 나라마다 금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금 보유고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 나라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국력 파악이 됩니다. 그럼 국력 파악이 됐을 때 실제 금이 적거나 많거나 하게 되면 서열이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공식적으로 금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발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포트녹스에 금이 얼마나 있는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금 보유고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금을 패깅해서 만드는 이 금본위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러시아하고 중국은 가까운 나라가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게시글 올려드렸습니다. 서로 적국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와 중국 같은 경우는 가까운 나라가 아닙니다. 서로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브릭스에 추가로 가입한 나라들 대부분 다 서로 분쟁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브릭스 코인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어떤 코인을 만들지 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CBDC 주도로 진행되는 금융망이 망한 이유는 중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규제와 검열이 많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겁니다. 한국도 지금 중국 주도의 기술로 CBDC가 만들어진다라고 제가 얘기해드렸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쓰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일본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국 주도를 가지고 이제 아랍 갔는데 아랍도 안 쓴다. 우리 리플 쓸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로 각 나라의 CBDC나 스테이블 코인은 살아남을 겁니다. 다만 국가, 기관, 기업 등이 무역할 때 무조건 리플과 스텔라 루멘 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도 이것들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 이거는 미국 외에도 국카발라, 신카발라 전부 다 침발라 놨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국 그리고 브릭스가 관광한 게 뭐냐? 리플과 스텔라 루멘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시장을 장악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CBDC로 나오게 되고 국가 주도를 하게 되면 각 나라들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통제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도 좋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을, 각 나라 정치인들에게 중국이 CBDC 기술을 전수해주고 빠르게 진행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상하게 이걸 안 하는 나라들도 있고 개인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리플과 스텔라 루멘은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리플과 스텔라 루멘이 빠르게 결제, 송금 업체들을 인수하거나 파트너를 맺어버립니다. 이거 과거 영상에 제가 다뤄드렸어요. 리플이 왜 그 재판을 갈 수밖에 없는지, 고소를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 중국 CBDC를 살리기 위해서 리플을 사라져야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소를 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중국이 CBDC를 만들어서 전 세계 장악하려고 했다라고 제가 언급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과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미국은 내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에 있는 내용들이 일정 부분이 아니라 많은 내용들이 맞고 있고, 그리고 드미트리 메드베프가 얘기했던 예언대로 지금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1%의 가능성으로 봤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일론 머스크랑 그 다음에 공화당, 이거 양당만 남아서 얘네들이 원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목적인지, 이게 마지막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제 예상이 틀리길 바라지만 지금 리브 더 월드 비하인드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10가지 예언도 그렇고 해서 좀 걱정되는 게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 3시 반인데요. 이제 머리가 좀 아프기도 하고 발음이 꼬이기도 하고 머리가 좀 어지럽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아니면 영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만드는 건데 제가 많이 절었을 겁니다. 근데 좀 이해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내일은 이제 채터마우스 한반도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리플이랑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이제 북카발라 세력들 그리고 신카발라 세력들이 이제 합작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이권을 가지고 어떤 나라가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큰 걱정할 필요는 없고,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그래서 좋은 수익을 내서 우리가 대비를 잘 할 수 있게끔 진행하자라고 하는 게 제 취지니까요. 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행해 주셔서 많이 살아남길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